10억 원이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믿었던 사람의 손에서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가 겪은 잔인한 배신과 그 배신을 되갚기 위해 펼친 치밀한 복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라고요. 한옥분 씨는 평범한 60대 후반의 어머니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알뜰하게 모은 돈으로 서울 변두리에 작은 집 한 채를 장만했고 아들 하나를 키워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삶이었죠. 매일 아침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손님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게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남편 장태성 씨가 기침을 심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감기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기침은 한 달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고 결국 병원을 찾았을 때 돌아온 건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었습니다. 말기 폐암입니다. 이미 전이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의사의 차갑고 담담한 목소리가 옥분 씨의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말기, 전이, 그 단어들이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어요. 옥분 씨는 진료실 의자에 앉아 숨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매일 아침 함께 식당 문을 열던 그 사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치료는 할 수 있나요? 옥분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 의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면 시간을 조금 더 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의 말은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지만 옥분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완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때로는 700만 원까지 나갔어요. 보험이 있었지만 비급여 항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옥분 씨는 새벽같이 일어나 식당 일을 하고 저녁에는 병원에서 간병을 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어요.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고 몸무게는 10kg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옥분 씨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들 장도윤은 서울 강남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옥분 씨도 잘 몰랐습니다. 1년에 명절 때나 한 번 얼굴을 비추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엄마 아빠한테 말하지 마. 걱정만 하실 거야. 결혼식 이후로 도윤은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님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고요. 처음엔 그게 효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옥분 씨는 깨달았어요. 그건 효심이 아니라 무관심이었다는 걸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옥분 씨는 현관문을 열다 말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에 아들 도윤과 며느리 미나가 앉아 있었거든요. 1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미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명품 가방을 팔에 걸치고 온몸에서 비싼 향수 냄새가 풍겼어요. 도윤도 정장 차림이었는데 시계며 구두며 하나같이 화려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니? 갑자기.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병원에 계신다. 옥분 씨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초조함과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미나가 소파를 권했습니다. 옥분 씨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은 예감은 아니었어요. 엄마, 나 지금 엄청난 기회를 잡았어.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인공지능 기반 개인화 플랫폼이야. 쉽게 말하면 사람마다 다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지. 이게 지금 시장에서 엄청나게 핫해. 투자자들이 줄을 서 있다고. 옥분 씨는 아들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인공지능, 플랫폼 개인화. 낯선 단어들이 귓가를 스쳤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를 받아야 해. 근데 규모를 키우려면 브릿지 파이낸싱이 필요하거든. 큰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전에 중간 자금이 필요한 거야. 미나가 옆에서 태블릿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그래프와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보세요. 이게 저희 회사 넥스트 브릿지 랩스의 사업 계획서예요. 이미 삼성, 네이버 출신 개발자들이 합류했고요. 여기 투자자 리스트 보이시죠? 강남에 있는 유명한 벤처 캐피탈들이 다 관심 있어 해요. 화면을 넘기는 미나의 손가락은 붉은 매니큐어로 반짝였습니다. 옥분 씨는 그 손톱을 보면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옥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0억?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0억만 있으면 끝나. 한 달 안에 대형 투자 유치가 확정돼 있어. 그때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까지 다 드릴게. 월 5%, 한 달만 빌려주면 5천만 원 이자를 드리는 거야. 옥분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10억? 그건 그녀가 평생 모은 돈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어요. 우리한텐 그런 돈 없어. 집이 있잖아요, 어머니. 미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 집 시세가 8억 정도 되시죠? 담보대출 받으시면 6억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통장에 있는 거랑 합치면 너희가 우리 통장까지 어떻게 하니? 옥분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미나는 당황한 기색 없이 웃었어요. 어머니, 오해 마세요. 도윤 오빠가 예전에 말씀하신 걸 제가 기억하고 있던 거예요. 어차피 저희가 성공하면 어머니께도 다 돌아갈 거잖아요. 엄마, 이게 마지막이야. 도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38살 어른이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이 처량해 보였어요. 나 지금까지 한 번도 성공해 본 적 없잖아. 맨날 실패만 하고. 이번엔 진짜야. 진짜 성공할 수 있어. 제발 한 번만 믿어줘. 한 달이야. 딱 한 달만. 눈물까지 글썽이는 아들을 보면서 옥분 씨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실패만 반복하던 아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니 어머니로서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한텐 말해야지. 안 돼. 아버지는 절대 안 돼.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알면 절대 허락 안 하실 거야. 지금 아프신데 스트레스까지 드릴 순 없잖아. 한 달 뒤에 돈 돌려드릴 때 그때 말씀드리면 되지. 미나가 다시 한번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계약서예요. 공증도 다 받을게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 지분 10%도 어머니 명의로 드릴게요. 나중에 회사 상장하면 그것만으로도 수십억이 돼요. 옥분 씨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론 이게 정말 아들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론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생각할 시간을 줘. 시간이 없어요, 어머니. 투자자들이 다음 주까지 답을 달라고 했어요. 이번 주를 놓치면 기회가 날아가요. 미나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옥분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남편 생각이 났어요. 만약 남편이 알면 뭐라고 할까? 절대 하지 말라고 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옥분 씨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은행에 갔어요. 대출 상담을 받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큰 대출을 받으시는 건 위험합니다. 정말 하시겠어요? 네. 아들 사업 자금이에요. 아드님 사업이요? 혹시 보증이라도 그냥 해주세요. 옥분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대출 승인이 났습니다. 6억 원. 거기에 평생 모아둔 예금 4억을 합쳐 10억을 만들었습니다. 옥분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이 알려준 회사 계좌로 송금했어요. 10억 원이 한 번의 클릭으로 이동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한 달 뒤에 꼭 갚을게. 약속해. 도윤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옥분 씨가 아들에게서 들은 마지막 감사 인사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옥분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며느리 미나의 SNS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옥분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미나의 피드에는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샴페인을 든 채 호텔 VVIP 라운지에서 찍은 사진, 명품 매장에서 쇼핑백을 들고 웃는 사진, 그리고 결정 타는 새 외제차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새 식구 영입했어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차를 샀어요. 해시태그에는 벤츠, S클래스, 성공, 부자 언니 같은 단어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옥분 씨는 휴대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10억을 보낸 지 일주일 만에 저런 사치를 하다니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나야, SNS 봤다. 그 차는 뭐니? 회사 돈으로 산 거니? 1시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오해세요. 이건 회사 법인 차예요. 사업하려면 이미지도 중요하거든요. 걱정 마세요. 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그 답장을 보고 옥분 씨는 알았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약속된 날짜였어요. 옥분 씨는 아침 일찍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산다는 펜트하우스 주소를 메모해뒀거든요. 지하철을 3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청담동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습니다. 경비실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까지 올라갔어요. 복도는 호텔처럼 고급스러웠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인터폰에서 소리가 났어요. 누구세요? 며느리 미나의 목소리였습니다. 옥분 씨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누구냐고? 시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한단 말인가요? 나야, 미나야. 어머니. 잠깐만요. 인터폰이 끊겼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옥분 씨는 계속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때 인터폰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시죠? 아들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조는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도윤아, 나야. 엄마야. 모릅니다.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뭐, 도윤아, 장도윤, 문 열어. 당장 문 열란 말이야. 옥분 씨는 소리쳤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십니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이었어요. 아, 저기 우리 아들이 불법 침입으로 신고 들어왔습니다. 나가주시죠. 아니, 진짜 내 아들이 여기 살아요. 장도윤, 서민아. 그분들은 모르는 분이라고 하시던데요. 나가시지 않으면 경찰 부릅니다.
경비원이 옥분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옥분 씨는 저항했지만 결국 끌려나갔어요. 엘리베이터에 태워졌고 로비까지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옥분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모릅니다. 아들의 그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모른다고 말한 며느리, 어머니를 모른다고 말한 아들. 10억을 가져간 그들이 이제는 자신을 완전히 남으로 취급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옥분 씨는 멍하니 지하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 살던 집까지 담보로 잡힌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옥분 씨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흐느끼고 또 흐느꼈어요. 다음 날 옥분 씨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태성 씨는 말없이 아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노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는 조용했어요. 옥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요.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아니에요. 제가 당신한테 말했어야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요? 태성 씨가 물었습니다. 옥분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당신 강하오. 나보다 강해.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오. 태성 씨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날 밤 태성 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의료진이 급히 들어왔고 옥분 씨는 병실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새벽 4시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의사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옥분 씨는 병실로 뛰어들어갔어요. 남편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여보, 옥분 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따뜻했어요.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태성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요.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친척 몇몇과 식당 단골 손님들이 전부였어요. 아들 도윤은 오지 않았습니다. 부고 문자를 보냈지만 읽지도 않았어요. 3일장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 옥분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날카롭게요. 울음은 여기까지야. 옥분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뒤 옥분 씨는 낯선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을지로 뒷골목에 있는 허름한 오피스텔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내려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간 사무실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각종 자격증과 라이선스가 걸려 있었어요. 앉으세요. 의자를 권한 사람은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진명호, 사설조사관이었어요. 옥분 씨는 인터넷에서 며칠 동안 검색 끝에 이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전화로 대충은 들었습니다. 10억을 사기당하셨다고요. 네. 아드님과 며느님한테요. 네. 말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게요. 진명호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자료 있으세요? 통장 사본, 계약서, 문자 내역, 뭐든지요. 옥분 씨는 준비해간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대출 계약서, 송금 내역, 문자 기록, SNS 캡처 화면까지 모든 걸 프린트해 왔습니다.
진명호는 천천히 서류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 전형적인 가족 간 사기 케이스네요.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준비된. 무슨 뜻이에요? 보세요. 여기 회사 등록증. 실제로 사업자는 있어요. 근데 사업장 주소를 보세요. 이거 가상 오피스예요. 우편물 수신용 주소만 빌린 거죠. 진명호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리스트. 여기 나온 벤처 캐피탈 회사들, 제가 아는 곳들인데 직접 확인해 보니까 전부 거짓말이에요. 투자 검토한 적도 없대요. 그럼 전부 거짓말이었단 말인가요? 처음부터 어머니 돈을 노린 거예요. 아마 이미 빚이 많았을 겁니다. 사업 실패든 도박이든 뭐든.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모님 돈을 노린 거죠. 옥분 씨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처음부터 자신을 속일 계획이었다니요. 찾을 수 있나요? 돈을요. 어렵습니다. 진명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1개월이 지났어요. 그 시간이면 돈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켰을 겁니다. 해외 계좌, 가상화폐, 타인명의 계좌. 추적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옥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포기하라는 말인가요? 아니요. 진명호가 옥분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돈을 직접 찾기는 어렵지만 법적으로 몰아붙일 순 있어요. 증거를 확보해서 형사 고소하는 거죠. 사기죄, 횡령죄로요. 그러면 법원에서 재산 추적하고 환수 명령 내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최소 1년, 길면 2년. 옥분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사이에 자신이 견딜 수 있을까요? 집은 이미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 이자는 매달 나가고 있었어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있긴 합니다. 진명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어요. 그쪽에서 먼저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안에서부터요. 진명호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아들 부부의 생활을 철저히 감시하고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약점을 이용해 둘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부부간 신뢰가 무너지면 자기들끼리 물어뜯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증거가 쏟아져 나와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한 달에 300만 원. 그리고 성공하면 환수 금액의 10%. 옥분 씨는 망설였습니다. 지금 남은 돈이 얼마 없었거든요. 해주세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계약서 쓰시죠. 그날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진명호는 전문 조사팀을 동원했어요. 도윤과 미나의 동선을 추적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수집하고 전화 통화 기록까지 확보했습니다. 일주일 뒤 첫 번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옥분 씨는 사무실로 다시 찾아갔어요. 보세요. 진명호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수십 건의 카드 사용 내역이 떠 있었어요. 이게 넥스트 브릿지 랩스 법인카드 내역입니다. 한 달 동안 5천만 원을 썼어요. 근데 보세요. 항목이 뭐예요? 명품 매장, 고급 레스토랑, 호텔, 나이트클럽. 회사 돈으로 저런 걸? 네. 전형적인 횡령이죠.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진명호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회사 계좌에서 이체된 내역인데요. 보세요. 서미나 친정 어머니 계좌로 매달 1,000만 원씩 들어가고 있어요. 뭐라고요? 아마 빼돌리는 거겠죠. 나중에 추적 못하게. 옥분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기 돈으로 저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심지어 친정에까지 돈을 보내다니요. 더 있습니다. 진명호가 사진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도윤이 낯선 여자와 호텔 로비에 들어가는 사진이었어요.
아들분이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저 여자는 강남의 한 룸살롱 실장이에요. 세상에. 그리고 서민아 씨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다른 사진. 미나가 명품 가방을 들고 한 남자와 카페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 남자는 재력가로 알려진 사모펀드 대표입니다. 서민아 씨가 접근하고 있어요. 옥분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10억을 훔쳐놓고 부부가 각자 따로 놀고 있다니요. 이제 뭘 하면 되나요? 둘 사이를 갈라놓을 겁니다.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진명호는 익명의 문자를 도윤에게 보냈어요. 당신 아내가 돈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친정 계좌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틀 뒤 미나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 남편이 여자를 만나고 있어요. 호텔 체크인 기록이 있습니다. 독이 든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동시에 진명호는 더 큰 미끼를 던졌어요. 가짜 투자 클럽을 만든 겁니다. 청담 비밀 투자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폰지 사기처럼 꾸민 거였죠. 미나의 SNS DM으로 초대장이 날아갔습니다. 귀하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고 특별히 초대합니다. 월 20% 수익 보장. 최소 투자금 5천만 원. 미끼를 문 건 사흘 만이었습니다. 미나가 연락을 해왔어요. 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진명호가 설계한 대로 가짜 투자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고급 호텔 라운지를 빌려서요. 배우들을 섭외해 부유한 투자자들처럼 연기하게 했어요. 미나는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어요. 투자금을 송금하는 순간이었죠. 이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미나는 망설임 없이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 돈의 출처는 넥스트 브릿지 랩스 법인 계좌였어요. 회사 돈을 몰래 빼낸 겁니다. 물론 그 돈은 증거 보전용 임시 계좌로 들어갔고 나중에 환수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미나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생겼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도윤이 법인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1억이 사라진 걸 발견한 거죠. 도윤은 즉시 미나를 추궁했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둘의 격렬한 말다툼이 시작됐어요. 진명호가 미리 설치해둔 녹음 장치가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돈 어디 갔어? 1억이 왜 없어? 나도 몰라. 해킹 당한 거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내가 썼지. 내가 왜? 오빠야말로 그 여자한테 돈 쓰고 있잖아. 뭐? 내가 어떻게? 다 알아. 호텔에서 만나는 거. 넌 그 여자한테 얼마 쓴 건데. 미쳤나? 그건 사업상 만난 거야. 사업상? 호텔에서? 나도 바보가 아니야. 다툼은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물건이 깨지는 소리, 비명, 그리고 둔탁한 타격음까지 들렸어요. 다음 날 미나는 얼굴에 멍이 든 채 친정으로 갔습니다. 도윤도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부부 사이가 완전히 깨진 겁니다. 진명호는 옥분 씨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옥분 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를 물어뜯는 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론 통쾌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슬펐습니다. 저게 자신이 낳은 아들이라는 게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진명호가 말했습니다. 여론전입니다. 진명호는 옥분 씨를 한 사람에게 소개해줬습니다. 최서준. 40대 초반에 날카롭게 생긴 남자였어요. 전직 탐사기자였습니다. 뵙겠습니다. 명호 형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서준은 카페에서 만난 자리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사실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에요. 가족 간 사기는 보도하기 애매한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건 좀 다르네요. 뭐가요?
규모가 크고 수법이 치밀하고 무엇보다 공익성이 있어요. 가짜 스타트업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요즘 많거든요. 이걸 경고 차원에서 보도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보도를 해주시겠다는 건가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서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실명은 안 나갑니다.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요. 대신 가해자 쪽도 처음엔 실명을 빼고 가겠어요. 일단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로요. 그러면 업계에서 알아서 소문이 퍼질 겁니다. 그러면 효과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모 대기업 비리 보도했을 때도 그랬어요. 첫 보도는 조심스럽게 가지만 그 다음부터는 폭탄처럼 터뜨리는 거죠. 일주일 뒤 첫 번째 기사가 나갔습니다. 유령 IT 스타트업 의혹, 초호화 생활 포착. 기사에는 구체적인 이름은 없었지만 강남의 한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투자금을 편취해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어요. 법인카드 사용 내역, 펜트하우스 렌트비, 외제차 구매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나열됐습니다. 기사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스타트업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어요. 댓글창은 추측과 의혹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거 넥스트 브릿지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사장이 장도윤 아냐? 와, 진짜면 완전 사기꾼이네. 도윤과 미나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회사로 들어오던 문의 전화가 싹 끊겼어요. 미팅 약속도 전부 취소됐습니다. 2주일 뒤 두 번째 기사가 나갔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이었어요. 넥스트 브릿지 랩스, 법인 계좌 사적 유용 정황, 친인척 계좌로 자금 이체, 실명이 나갔습니다. 장도윤, 서민아, 그리고 구체적인 계좌 이체 내역, 법인카드 사용 명세까지 모두 공개됐어요. 기사가 나간 다음 날 도윤의 휴대폰은 불이 났습니다. 투자자들, 채권자들, 언론사들의 전화가 빗발쳤어요. 하지만 도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미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의 SNS 계정은 악플로 도배됐습니다. 도둑년, 사기꾼, 부모 돈 훔친 인간 쓰레기. 미나는 결국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들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법인 계좌가 동결됐다고요. 집주인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펜트하우스 월세를 더 이상 못 받겠다고요. 며칠 뒤 도윤과 미나는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났습니다. 짐을 챙겨 나오는 그들의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어요. 하지만 옥분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거든요. 진명호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제 그들이 마지막 발악을 할 겁니다. 그걸 노려야 해요. 무슨 발악이요? 투자 설명회를 열 겁니다.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큰손 투자자를 끌어들여서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할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확실합니다. 이미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진명호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도윤이 예약한 호텔 대관 내역이었어요. 아스테르 그랜드 볼룸. 강남에서도 가장 비싼 행사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장을 봅니다. 투자 설명회 당일이었습니다. 아스테르 그랜드 볼룸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샴페인 타워, 고급 핑거푸드, 조명 시스템까지 완벽했습니다. 도윤과 미나는 정장을 차려입고 입구에서 투자자들을 맞이했어요. 겉으로는 자신감 넘쳐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눈 밑에 다크서클과 떨리는 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좋은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100여 명의 투자자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대부분 중소기업 사장들과 재력가들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뒤쪽 좌석에 한옥분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모습이었어요. 얼굴엔 표정이 없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도윤이 무대에 올라갔어요. 안녕하십니까. 넥스트 브릿지 랩스 대표 장도윤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의 억울함을 풀고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프롬프터를 보며 읽는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최근 언론에 나온 기사들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는 정당한 사업 활동을 해왔고 바로 그 순간 행사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회색 양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강무열, 대형 사모펀드 회장이었어요. 장래가 술렁였습니다. 강무열은 업계에서 전설적인 인물이었거든요. 그가 온다는 건 이 행사가 성공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미나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무열은 천천히 걸어 가장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고 팔짱을 낀 채 무대를 바라봤어요. 계속하시죠.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갔습니다. 회사의 비전, 기술력, 시장 전망. 준비한 대로 발표를 했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어요. 강무열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재무제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아, 네. 여기 있습니다. 미나가 서둘러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강무열은 천천히 화면을 훑어봤어요. 그리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재무제표입니까? 네. 매출은 없고 지출만 수십억인데 이게 회사입니까?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건 초기 스타트업이라 투자 단계에서 투자 단계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강무열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어요. 여기 제가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강무열의 비서가 미리 준비한 자료를 띄운 거였어요. 화면에는 넥스트 브릿지 랩스의 실제 계좌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입출금 기록, 법인카드 사용처, 심지어 도윤과 미나의 개인 계좌 이체 내역까지요. 명품 매장, 나이트클럽, 호텔, 고급 레스토랑. 이게 회사 돈 쓰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 돈 쓰는 겁니까? 도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적건. 그리고 이건 뭡니까? 다음 화면. 미나의 친정 계좌로 매달 1,000만 원씩 송금된 기록이 나타났어요. 회사 돈을 친인척에게 빼돌린 겁니까? 아, 아니에요. 그건 정당한 게 뭐가 있습니까? 강무열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관인 건 이겁니다. 마지막 화면. 옥분 씨가 송금한 10억 원의 행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외제차 구매, 펜트하우스 보증금, 명품 구매, 도박, 유흥업소.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까지 전부요. 이 돈의 출처가 어딘지 아십니까? 말기 암 환자의 치료비로 모아둔 돈입니다. 그 환자의 아들이 어머니를 속여서 뜯어낸 돈입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사기꾼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돈 돌려줘. 또 다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윤은 당황해서 미나를 쳐다봤어요. 미나도 창백한 얼굴로 도윤을 봤습니다. 이건 오빠가 쓴 거잖아. 미나가 소리쳤습니다. 뭐? 내가 친정에 돈 보낸 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건 오빠가 시킨 거잖아. 거짓말하지 마. 둘은 무대 위에서 서로를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미나가 도윤의 멱살을 잡았어요.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나한테 돈 빼돌리라고 했잖아.
이 미친년이. 도윤이 미나를 밀쳤습니다. 미나는 비틀거리다 바닥에 넘어졌어요. 그러자 미나가 일어나 도윤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투자자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일부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행사장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장도윤, 서민아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갑이 도윤의 손목에 채워졌어요. 미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끌려가는 도윤이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뒤쪽에 앉아 있는 옥분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옥분 씨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눈빛이었어요. 엄마. 도윤의 입에서 작게 소리가 새어나왔지만 옥분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투자 설명회는 처형대가 됐습니다. 그들이 쌓아올린 거짓 성공 신화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재판은 석 달 후에 열렸습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어요. 하지만 판사는 다소 관대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편취한 금액 전액을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명한다. 도윤과 미나는 법정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옥분 씨는 방청석에 앉아 무표정하게 지켜봤어요. 재산 환수가 시작됐습니다. 외제차, 명품, 심지어 미나 친정에 보낸 돈까지 전부 회수됐어요. 총 6억 원이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4억은 이미 써버려서 회수가 불가능했지만 도윤과 미나의 재산을 압류해 조금씩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옥분 씨는 돌아온 돈으로 대출을 갚았습니다. 집문서도 되찾았어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장태성 공익법률재단. 남편의 이름을 딴 재단이었습니다. 가족에게 사기당한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이었어요. 옥분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제 아들한테요. 상담을 오는 사람들에게 옥분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싸웠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재단은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졌어요. 옥분 씨는 여러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돈거래는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해요. 그리고 의심스러우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옥분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겨울날 옥분 씨는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어요. 도윤이 보낸 거였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삐뚤빼뚤한 글씨로 가득했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이제 알았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용서해달라는 말은 못하겠어.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어. 옥분 씨는 편지를 읽으며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답장은 쓰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며칠 뒤 옥분 씨는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면회실에서 도윤과 미나를 만났습니다. 둘 다 수의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은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도윤이 유리창 너머로 옥분 씨를 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엄마. 옥분 씨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서 뺏은 건 돈만이 아니었어. 옥분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믿음, 사랑, 가족이라는 의미. 모든 걸 뺏어갔지.
그걸 돌려받는데 1년이 걸렸어. 엄마,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안 들을래. 옥분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대신 너희가 거기서 뭘 배우는지 지켜볼게. 10년 뒤에 나오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도윤이 바짓가랑이를 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지만 유리창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미나도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옥분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어요.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겠니? 더 이상 약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옥분 씨는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는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대신 고요한 평온이 번져 있었습니다. 밖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옥분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보, 봤죠? 내가 해냈어요. 남편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강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옥분 씨는 눈 내리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재단 사무실로 향하면서요. 오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68살의 나이에 한옥분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노년의 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면서요. 그리고 그 삶은 아들에게 빼앗긴 10억 원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